네, 11월 9일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강의실에서 실제 수업하는 것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음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질이 또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간에 녹음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자꾸 중간에 뭉텅뭉텅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녹음은 했는데, 이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다시 조금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의실에서 진행된 내용보다 많이 축약된 간단한 이제 어떤 요점만 그 얘기하는 형식으로 됐으니까요. 수업 그 전에 수업 안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 내용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수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제가 이제 나누어드린 강의 안에서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필요한 부분은 조금 다시 녹음은 했지만 이게 상세한 설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업 자료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수업 영상을 다시 시청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강의한 자료를 좀 자주 많이 읽어보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노동위원회 제도 이렇게 요런 화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그 작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2020년 2학기 수업분이 쭉 있으니까 거기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의 노동위원회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미국의 이제 노동위원회 수업 파일이죠. 요거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노동위원회 그 이제 수업 영상 있습니다. 요 두 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노동 분쟁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 기구를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그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우리나라처럼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좀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그런 나라들이 속하고요. 그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별도로 이제 그 사법기관이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면 이 사법기관인 노동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제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법원을 최초로 세운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원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게 프랑스고요. 그렇지만 이 노동법원 제도가 1심에서부터 우리 이제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하죠? 보면 지방법원에서 한 번 하고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 한 번 하고 대법원 가서 마지막 세 번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법원 체계 자체가 1심에서 이 대법원 3심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는 이제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노동법원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독일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 예, 영국 하면 좀 법원 제도 자체가 우리 그러니까 법원 제도도 그렇고 법 제도 자체가 우리랑 좀 많이 다른데 영국 역시 이 노동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이제 나라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미국인데요. 이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에 노동위원회라고 딱 하나 있었잖아요. 노동위원회 어디 있다고 했죠? 중앙노동위원회. 저기 세종 정부청사에 노동부랑 같이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부 그 청사 안에 그 중앙노동위원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이제 광역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여기 가장 이 저기 우리 관할하고 있는 저기는 이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요 세 개를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죠?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여튼 여기 있어요. 여기 관할한 지방노동위원회. 그래서 각 그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이렇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분쟁에 관련된 사건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기관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있죠. NLRB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심판 기능을 담당해요. 물론 이제 단체 교섭과 관련된 그 심판 사건도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기관과 유사한 거죠? 네, 그 우리 노동위원회 보면은 각 부문별 위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 심판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연방 알선 조정국이라고 있는데 FMCS, 네, 요 NLRB, FMCS, EEOC 뭐 이런 그 약자들 나오는데 요 약자들은 그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거 대략 이거 잘 알아두면은 한 문제는 맞추는 거겠죠. 어쨌든 네, 연방 알선 조정국 FMCS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그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 알선 조정국이니까 알선 조정 그리고 이제 중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위원회로 좀 그 맞춰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있었죠. 고개 끝. 조정위원회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특별조정위원회 있었고 중재위원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은 그 기능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차별 문제 있죠. 차별 문제. 그 고용상에 나타나는 그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그걸 시정하는 역할. 우리 뭐였죠? 우리는 저기였잖아요. 그거를 지난주에 그 아마 그게 출석 과제였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루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회에서는 그 차별 시정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 또 하나 파견 노동자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사건들 그걸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정규직 이외의 노동자들의 차별 사건은 그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고용기회 균등위원회라고 있는데요, EEOC라고 있는데 이 고용기회 균등위원회 역시 이 차별적 취급 문제에 대해서 그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물론 여기 꼭 비정규직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들에 대해서 모든 저기를 다루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인데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 중간부터 고용기회균등위원회까지 이 녹음이 거의 이제 안 됐더라고요. 통으로 이제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좀 참고하신다거나 강의안을 요 미국 부분을 좀 많이 읽어 보신다거나 또는 이제 전년도 수업 파일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요, 1935년에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요.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연방노동관계법의 해석과 집행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독립 연방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독립연방기관이 뭐냐 하면 이 독립연방기관은 어떤 관련된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각 법률에 따른 어떤 고유한 심사 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시행령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법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법원 판결과 같은 그런 구속력은 없어요. 네,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건들은 결국에 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과 배타적 교섭 대표의 인증, 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 심판했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뤘었는데,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가 있지만 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어떤 심판 기능을 담당하지 부당 해고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위원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를 하고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복수노조 관련된, 그러니까 교섭창고 단일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도 이 배타적 교섭 대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단체 교섭과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그리고 사무총장, 지역사무소장, 행정법 판사, 요런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강의안이나 전년도 파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하는 심판 절차인데요. 보시면 단체교섭 분쟁과 또 부당노동행위 분쟁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 단체교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행정법 판사나 사무총장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항소법원에 어떤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체교섭 분쟁,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수노조 관련된 사건들도 행정소송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단체교섭 분쟁의 경우에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질 않아요.
하지만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사안은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항소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큰 차이고요. 역시 강의안이나 네, 전년도 수업 파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방 알선 조정국은요, FMCS라고 하는데, 이 연방 알선 조정국 역시 독립한 연방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연방기관이고요. 구성을 보면 이제 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방 알선 조정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중재와 뭐 교육을 관할하는 부서, 그리고 그 인사나 어떤 재정 같은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는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모든, 그러니까 개별적 분쟁이든 집단적 분쟁이든 뭐 권리 분쟁이든 이익 분쟁이든 모든 분쟁을 다 이제 그 관할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 집단적 이익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 이익 분쟁을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권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좀 임의적으로 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 분쟁을 조정을 하고, 또 이제 권리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 제가 이제 우리 노동위원회 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 조정과 중재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요거 알아두세요.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는 조정인과 중재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인은 이 연방 알선 조정국의 어떤 공무원 신분이고요. 중재인은 네, 이제 연방 알선 조정국의 중재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분쟁 조정 전문가들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 조정인과 중재인도 역시 이 연방 알선 조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전적 조정처럼, 그러니까 예방적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기회 균등위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가장 유사한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파견 노동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고용기회 균등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제 뭐 꼭 비정규직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이제 위원회인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차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또 이제 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차별 사건은 반드시 이 고용기회균등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전취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용차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구제 명령을 받는다거나 이런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그리고 연방알선조정국, 그리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 요 파트가 11월 9일 수업한 내용이 지금 파일에 녹음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다시 녹음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전년도 수업 영상이나 강의안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 거죠.
네, 자, 이 1번인데 이제 1번으로 왔어요. 자, 1번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1번에선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1번은 1945년 12월에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데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을 하고 네, 미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미국식 제도들을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전형적인 미국식 제도예요. 이 미국식 제도가 1945년에 일본에 들어온 거고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1953년인가요? 4년인가 우리가 1953년, 54년 이때 우리가 저기를 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 걸 일본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본 걸 다시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사실 일본의 노동위원회를 많이 모델로 했어요. 노동법도 그렇고 일본식 그러니까 우리 법률 제도 자체가 많이 이제 일본을 모델로 많이 이제 모방을 한 게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1945년 12월에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제도를 볼 때 이제 우리 노동위원회 제도와 좀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946년에 노동관계조정법. 우리도 원래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법률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있었는데 요거를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97년일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를 하고 싹 폐지하고 그러니까 새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지난 수업에서 노동조합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조합법과 옛날에 있었던 노동쟁의조정법을 합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1번은 이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듬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위원회 크게 심사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합니다. 심판하는 것과 조정하는 걸 해요. 그리고 우리 노동위원회도 결국에는 심판과 조정을 하는 거죠. 심판이냐 조정하는 건데 그래서 심판과 조정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심사를 담당하는 거는 먼저 부당 노동행위 심사를 해요.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는 사실은 이 부당 노동행위 심사 기능이에요. 노동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 부당 노동행위를 심사하는 그 기능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자격 심사를 또 노동위원회에서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노동조합 자격 심사 안 해요. 우리는 그건 노동부 이제 저기에서 이제 행정관청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 그 설립 신고 그 심사를 하긴 하는데 뭐 자격 심사 이런 거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자, 이제 1번은 노동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정 기능으로는 결국에 알선 조정 중재 요걸 해요. 역시 이 1번의 노동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입니다.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거든요. 후생 노동성인데 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노위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저 노동부 청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노동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중노위가 후생노동성, 그러니까 후생노동성의 뭐 외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디 있냐면 도도부현이라고 해요. 일본의 그 행정구역을 도도부현이라고 해요. 도도부현. 그래서 도도부현에 있는데, 도도부현에 이제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후생 노동성이라든가 도도부현의 어떤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완전히 독립한 독립기관이에요. 자, 노동위원회 독립한 기관입니다. 자, 도도부현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도도부현. 예, 도쿄도 뭐죠? 교토, 오사카, 홋카이도, 오사카, 교토. 도는 도도부연할 때 먼저 도는 도쿄, 동경. 그 다음에 도는 홋카이도, 후는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켄. 뭐 해서 이거 쭉 있다. 그 밑에는 이제 시정촌이 있대요. 그냥 재미로 읽어보세요. 재미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있습니다. 중노위, 진노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중노위는 후생노동성의 외국으로, 그리고 진노위는 도도부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독립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도도부연 지사, 그러니까 도의 어떤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익위원은요, 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선정한다라고, 뭐 이제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뭐 시골 동네에 그 학교 운동회 하면은 그 앞에 나와 앉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아, 유지. 동네 유지. 그처럼 이제 그 도도부 그 유지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뭐 노동법 전문가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판검사 출신, 그다음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회장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중노위 회장, 그래서 공익위원 중에 한 명을 회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뽑는 거예요. 자, 누가 임명하느냐, 뭐 이런 것. 네, 중노위는 노동자위원은 노동조합이,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이제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 이 내각 총리 대신, 지금 누구죠? 모르겠다. 그냥 하여튼간 그 있죠. 옛날 아베가 하던 자리, 그 사람이 이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각 총리 대신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위원은 후생 노동성 대신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노동부 장관이, 그죠? 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작성한 위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 총리 대신이 임명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짜여놨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익위원 임명하고요. 진호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노동자 단체,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은 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여기는 도도부현에 설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도도부현의 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 2년. 그 NLRB는 5년이었죠. 네. NLRB 5년이었죠. 여기는 2년이고, 신분, 중요한 건 신분이에요. 신분. 이 사람들 그냥 위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비상근 국가공무원,
그리고 비상근 지방공무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 그러니까 그 중노위나 진노위 노동위원이 됐다고 해서 다 공무원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공익위원들만 공익위원들 공익위원들이요 공익위원들 아닌가? 헷갈리네. 제가 그 알기로는 공익위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걸로 알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까지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그 나중에라도 설명을 더 할게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공익위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까지 그 공무원 신분을 받는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익위원은 확실하게 공무원이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중노위는 국가공무원이고 진노위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모두 비상근 공무원이에요. 비상근 공무원. 그러니까 상근은 매일 출근하는 거죠.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근. 비상근은 그냥 일 있으면 출근하는 사람들. 자, 담당하는 일은 결국에 부당 노동행위 심판 사건 그리고 이 뭐냐면은 노동쟁의 조정 사건인데 부당 노동행위는 보시면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부당 노동행위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세요. 보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쭉 하고 있는데 뭐 불이익 취급을 받는 걸 금지한다. 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 교섭의 거부를 금지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경우에 뭐 이제 불이익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뭔가 하나가 우린 분명히 5개였는데 얘네는 4개잖아요. 여기 4개잖아요. 하나가 없죠. 하나가 우리는 5개였는데 그러니까 1호에서 5호까지 있었죠. 그래서 1호나 5호가 둘 다 불이익 취급이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니까 그 4가지 유형으로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하면 4가 손가락이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4개긴 4개인데 1호와 4호가 같은 얘기잖아요. 불이익 취급이니까. 그러니까 3개밖에 없잖아. 하나가 없지. 하나가. 뭘까요? 하나. 물론 이제 이게 이게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부당 노동 행위인데 여기는 이제 그 입법 태도가 법을 규정하는 태도가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명시적으로 이렇게 없는 조문이 없는 거. 우리는 있는데 얘는 없는 거. 옐로우 더 컨트랙트라고 기억나요? 옐로우 더 컨트랙트. 누런게 좋아요. 누런게 계약. 옐로우 더 컨트랙트. 황구 계약, 황견 계약 또는 비열 계약이라고 또 부르는데 우리는 반조합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했었죠. 그죠? 노동조합에 뭐 가입할 것 또는 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그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넌 절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안 돼. 그걸 조건으로 널 채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좀 부당 노동행위 하나였죠. 그래서 반조합 계약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그 그러니까 원어 있죠. 원어. 그 영어로는 옐로우 그러니까 노랑 독개 노랑개 계약 컨트랙트. 옐로우 더 컨트랙트. 그래서 황견 계약, 황구 계약이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이게 노란 개라는 게 개가 모욕의 뜻이에요. 우리도 개가 모욕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때 사형수들 있죠. 사형수들을 모욕할 때 개를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형이
지금 교수형과 원래 교수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원래 교수형은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졸라 죽이는 건 교형이라고 다른 형벌인데 그 교수형은 사실은 매달아 놓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그 형벌이에요. 행이라고 하잖아요. 행. 매달아 놓는 거. 그게 형벌이야. 그래서 매달아 놓아서 그냥 말라 죽든 굶어 죽든 죽이는 건데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이런 형벌의 유형, 십자가 형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아서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형벌을 가하는 형벌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좀 고통스럽게 그 이제 형벌을 가하면서 또 모욕을 줄 때는 뭐 이제 거꾸로 매달아는,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개를 같이 매달아요. 사형수랑 개를 함께 매달아놓는 게 상당히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을 빨개 벗겨가지고 매달았는데 그 개랑 같이 매달아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개랑 같이 거기서 있는 거. 그 자체로 그 이제 상당히 모욕적인 형벌인데, 주로 이제 특히 이 형벌을 많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죽일 때 이런 형벌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자체가 상당히, 이 노란색 자체가 상당히 야비한, 비열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 이유는 우리 13일의 금요일 얘기를 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이 그 최후의 만찬, 예수가 끌려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 그때 13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란색은 그 비열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옐로우 덕이라는 건 그 상당히 비열하고 뭐 야비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또 비열 계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어떤 반하는 안티지, 안티. 그래서 이제 반조합 계약이란 용어가 요새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황견 계약이라든가 뭐 비열 계약보다는 어떤 반조합 계약이 오히려 또 나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용어를 썼어요. 어쨌든 일본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이 반조합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부당노동행위이긴 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 반조합 계약을 이제 독립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뭐 이제 관할이라든가 뭐 신청, 심사, 구제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요. 그래서 뭐 크게 우리와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데 뭐 이제 중요한 특징 같은 걸 이제 보면, 물론 이제 구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뭐 개인이 직접 구제 그러니까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번요.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요. 대리인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지방노동위원회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대해서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쳤는데, 자, 1번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러니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죠?
네, 그 밖에 뭐 조사, 신문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뭐 조사 절차는 그거죠. 아, 어떤 신문의 보조 절차인 거죠, 조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신문 절차에서 증거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 및 증인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절차. 힘드네. 그런 절차. 네, 이게 이제 조사 절차고요. 신문 절차는 이제 조사가 종결되면 바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뭐 증인이나 뭐 이런 걸 불러서 이제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신문 절차. 그리고 뭐 신문이 끝나면 바로 이제 판정을 해야겠죠. 네, 판정을 하는데 판정을 하기 전에 이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권, 그, 일, 권고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런 그 확정된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행정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해봐라라고 이제 권유하는 거. 권유.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고는 일종의 행정 지도로서 이게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형식적인 거. 법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는 어때요? 국가기관에서 권고하는데 그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출석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거, 제출하는 거, 그거는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권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게 정말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죠. 상당히 부담감 있는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죠. 마찬가지 국가기관에서 이제 우리도 그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뭐 화해 권고 결정 뭐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판결하기 전에 판결로서 끝내지 않고 한번 서로 화해를 해봐라. 그래서 화해 권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럼 그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따라도 된다고 해서 그걸 확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지. 상당히 많은 부담감으로 굉장히 묵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호위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했다라는 거는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무겁게 다가오고 더군다나 우리와 또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일본인들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저기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교통신호 있으면은 잘 지키라고 하면 경찰관이 나와 있어도 잘 안 지키고 경찰관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는 척 하다가 또 상당히 우리는 이제 국가 공권력 자체를 좀 상당히 우습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잘 개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특히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니죠. 원칙은 원칙이고 딱 지킬 건 지키고 그러는데 그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가다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야 반갑다. 언제 우리 그냥 소주 한잔 하자. 사람 처음 반가워요. 언제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하죠. 이 말은 식사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인사말로. 근데 독일 친구들이게 독일 애들은 갑자기 찾아와.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분명히 언제 한가로 오면 식사를 하자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나 한가로 오니까 밥 사라 한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뭐랄까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제 독일인들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그런 저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국가기관에서 권고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 이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권고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해요. 권고만으로도. 우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법원 판결도 우스운 상황에 법원 판결도 잘 안 지키는데 뭐 노동위원회에서 심판 판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하는 거 에라이 하고 그럴걸요. 어쨌든 권고를 하고요. 그래, 권고가 이제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명령을 하겠죠. 판정 우리 식으로 하면 명령해서 구제 명령을 한다거나 이제 그죠. 그래서 그 구제 명령을 하는 건 결국에 받아들이는 거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청구한 내용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있는데 둘 다 뭐 그 우리식으로 하면 인용 다 받아들이는 걸 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용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제 명령을 했었죠. 구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한 게 신청한 게 이유가 없어. 이게 신청한 근거가 없어. 그러면 기각하는 거. 그래서 물리치는 거죠. 기각하는 거. 그리고 이 어떤 청구의 형식적인 절차, 그러니까 절차적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부 인정, 일부 인정, 이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각, 각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네, 뭐 이제 명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노위에 재심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날짜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며칠 이내에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자,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걸 합니다. 자, 일본에서 노동쟁의 조정하는데요. 네, 알선 조정 중재 이런 걸 합니다. 알선 조정 중재. 자, 알선은 요거 알선 조정 중재 요거 구분하는 거 있죠. 알선 조정 중재 요 구분하는 거 요거는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좀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선 조정 중재 요거 특히 조정 중재 나누는 건 뭐 어디든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 노동위원회 할 때도 조정 중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조정 중재 이거. 자, 알선은 뭐 이제 아주 조정인데 약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선원이라니 합니다. 알선인이 아니라 알선원이라고 돼 있죠. 알선원이 해요. 인원수 제한 없고요. 이게 노동위원회 회장이 아마 지명하는 사람이 알선원이 돼가지고 알선을 할 거예요. 그래 조정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기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조정위원회는 노사 공익 3자가 참여해요. 공익 노사위원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3명이냐 딱 3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 물론 기본적으로 3명이겠지만 더 이렇게 더 채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재는 중재위원회인데 이 경우에는 그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돼요. 자, 중재위원회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해결안을 제시하는 거. 자, 알선의 경우에는 그 알선원이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는 저기는 드물어요. 어쨌든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정과 중재는 원칙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락을 권고를 하죠. 권유를 하죠. 이거를 조정안을 받아들여라 권유를 합니다. 네, 수락해야 되느냐? 알선이나 조정 같은 경우는 아니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재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해서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중재안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는 단체 협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노동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노동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 협약 이거 이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구속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요 차이 중요하니까 꼭 자세히 좀 검토를 하세요. 자, 일본의 이 노동위원회 제도 말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이 노동심판제도인데요. 이거는 그 개별적인 권리 분쟁을 다루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본 노동위원회는 그랬죠. 그 주로 어떤 부당 노동 행위와 노동 분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집단적 분쟁들을 주로 다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 분쟁을 다루는 거죠. 노동 심판은. 그래서 개인 권리 분쟁이니까 주로 다루는 게 결국에 해고 사건, 부당 해고 사건과 그 다음에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뭐 퇴직금 지급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별적 권리 분쟁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별적 권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조정과 또 심판을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네, 일단 구성은 그 지방 법원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법원 소재지, 그러니까 그 동경지방법원에 이렇게 먼저 설치를 했다는데 거기에 이제 재판관은 법관이에요. 판사 한 명과 그 다음에 전문가 두 명이서 셋이 합의제,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인 거죠. 합의를 통해서 이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이제 먼저 그 당사자 이제 개별 노동자죠. 개별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먼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먼저 해요. 조정을 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거기 이제 심리를 거쳐서 노동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 심판에 대해서 불복한다,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절차 도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송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소송이 아니에요. 소송 절차가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이 절차가 소송 절차라면은 바로 그러니까 1심 소송이 아니라 항소심으로 넘어가야 되죠. 2심으로 가야지. 2심. 이 자체가 1심이 된다면 재판 절차라면. 근데 이건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1심 마지막에 노동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그 1심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사법 심사, 그러니까 소송, 재판 절차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그죠?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당사자가 지방재판소에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재판소라고 해요. 재판소. 그래서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재판소에 그러니까 노동심판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먼저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사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그 노동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재판관, 노동심판관이라고 있죠. 재판관 한 명에 그 다음에 2명의 심판원, 그러니까 전문가 2명 해서 요 3명이 합의제를 이뤄서 사건을 다루는데 원칙적으로 그 3번의 기일 이내에 기일을 3번 심리할 수 있는 기일을 3번 안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민사 사건인데 민사 사건의 특징이 그 뭐냐면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자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오래 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보통 보면은 빨리 해도 빨리빨리 재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재판을 하면은 한 달 있다 재판하고 또 한 달 있다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재판 한 번 할 때 가면 그 내 사건을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그 사건을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리 길어야 10분이야, 10분. 10분도 안 해, 5분.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하나 있어서 직접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러 갔는데 딱 재판하는데 3초 하더라고, 3초. 나한테 딱 질문 하나 하더니 질문 딱 하나 했어. 질문 딱 하나.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그 결심할까요? 결심이 뭐냐면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결심할까요? 그래서 네. 판결은 2달 있다 할게요. 그거는 딱 진짜 물론 이제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은 한 2, 3분 정도 되는데 실제 심리하는데 3초가 있더라고요. 재판 그래요, 민사재판. 그런 그 길어야 그러니까 10분이야 한 번 할 때. 그리고 기일은 계속 하니까 이게 기본이 1년이에요. 보통 1심 재판 한 번 하는데 기본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이 가는데 이게 길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재판 소송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하는데 14년 걸린 사건이에요. 14년이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요소수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비료잖아요, 비료. 옛날 비료 공장 사건이 있는데 비료 공장에서 이 오수, 그러니까 온수 있죠, 오수가 온수 이런 걸 내보내가지고 이제 양식장이 다 이렇게 망가진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 1심에서 결론 나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민사 사건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동 심판은 뭐냐면 그거를 좀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거야. 빨리 해결하려면은 좀 단축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3번 안에 끝내라는 거지. 길게 가지 마라. 3번 안에 끝내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3번 안에 끝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일은 딱 3번 안에 사건을 모두 이제 그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심리를 거쳐서 노동 심판을 해요. 노동 심판을 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저 심판에 따르면 분쟁은 해결되는 거고 심판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은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소송으로 이행이 돼요. 물론 이제 노동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거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노동 심판과 관련된 그 내용들 좀 상세하게 좀 적어 놨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0주차 출석 과제인데요. 10주차 출석 과제는 네, 일본의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그리고 이제 한국의 노동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그 이제 차이점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노동위원회 제도는 그 미국에서 발전한 그렇죠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일본의 노동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이 노동위원회를 또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점도 많겠지만 또 차이점도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노동위원회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그 차이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네, 세 가지 이상 그 일본과 한국의 노동위원회의 차이점 세 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많이 적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 정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수업은 이 노동법원인데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노동법원 수업인데 역시 이게 좀 그 사실 분량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유럽의 각국에서 운영되는 노동법원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면 수업 자체도 상당히 축약해서 요약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강의 대면 수업을 녹음을 해서 편집하는데 이 음질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강의실에 있는 뭐 이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음향 기기 같은 것들이 뭐 이게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조금 그래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대면 수업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따로 녹음하고 그러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강의실에서 잘 녹음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할 건데 혹시 이번처럼 이렇게 그 수업이 뭐랄까 이제 음질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그러니까 녹음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게 다음 주에 하는 수업은 또 상당히 또 그 축약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분량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게 어떤가. 뭐 그 다음 주에는 이 이제 공적연금과 실업보장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파트 그 파트까지 시험 범위에 넣으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골치 아픈 연금 문제라든가 어떤 실업보장 문제는 좀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이 노동법원 파트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차근차근 정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예, 프랑스의 노동법원 역시 전년도 수업 파일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그 노동법원 파트를 좀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읽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이 전년도 수업 파일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노동법원 그리고 네, 독일의 노동법원
네, 그리고 영국의 노동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꼭 이게 이제 참고하라는 거지 꼭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권장 사항이죠. 네, 그렇지만 네, 좀 웬만하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가와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위원회 제도를 좀 평가를 하고, 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너무 좀, 뭐랄까, 너무 분량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번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이 노동법원을 설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떤 쟁점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했고 그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노동법원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쟁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음 주 수업 내용이니까요. 다음 주의 수업 내용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시죠. 네, 프랑스의 노동법원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노동법원이요. 독일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영국이죠. 영국의 노동법원. 아마 그 강의 자료에는 고용심판소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네, 고용심판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동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이 아니라 어떤 특수목적, 그러니까 특수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법원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된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영상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말 시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우선 학기 초에 공지한 것처럼 기말 시험, 그러니까 중간 시험 안 봤죠. 그래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실시를 하고요. 또 이 시험 방식은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50문항이고 최대 120문항까지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성적 평가는 이 객관식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석차에 따라서 상대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등수에 따라서 이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적에. 물론 이제 부차적으로 부수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 성적이 부여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 내용까지 그러니까 11주차죠. 11주차 수업 내용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시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범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 보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 시험 준비를 위한 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험 일자를 정해서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근데 시험은 반드시 이제 그 강의실에 출석해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제로 대체한다거나 온라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지 않고요.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성적이 부여가 되지 않죠. 그래서 꼭 시험은 출석 시험이 원칙입니다. 꼭 나오셔서 시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추가 시험이라도 봐야 성적이 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추가 시험을 그러니까 원 시험일에 시험을 보지 않고 나중에 추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좀 성적에 제한이 가해지긴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꼭 그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기말 시험과 관련된 그 자유로운 의견들을 먼저 좀 어떤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라면 뭐 이제 문자라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의견을 듣고 이제 주말이 지나서 뭐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뭐 이제 시험 형식이나 시험 일시를 결정하는 그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반수로 투표 인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 좀 시험 일시는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언제 볼 것인지는 좀 과반수로 결정을 할까 하고요. 이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정할 건데 이 결선 투표를 해도 이 과반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명이기 때문에 26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6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제가 임의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간 날짜 제가 임의로 정할 때는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간 날짜와 상관없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